소개받은 이원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장악하겠다는 푸틴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죠.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전쟁은 소모전, 즉 승부가 쉽게 나지 않으면서 갈수록 병력과 무기를 더 쏟아붓는 형태로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양측 모두 피해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축소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사상자 수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의 평가가 인용된 보도를 보면 양쪽에서 각각 10만 명의 병사가 사망 또는 부상했다고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인구의 3분의 1인 약 1,400만 명이 살던 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인명피해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정치에서 위험한 전환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 간의 충돌 위험이 냉전 종식 이래 가장 높아진 것입니다. 서방 측은 우크라이나에 갈수록 공격적인 무기를 더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애초 전쟁의 배경이 된 나토의 확장도 지속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푸틴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한 지역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물론 핵전쟁의 위험이 푸틴 일방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핵 우위와 선제 타격 능력을 달성하려고 주요 핵 협약들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서방은 공격용 무기인 탱크 수백 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푸틴은 이를 유럽의 직접 관여가 늘어나는 증거로 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얼마 뒤 미국은 소형 공대지 유도 폭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무기의 사정거리는 미국이 기존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던 하이마스 로켓의 2배에 달합니다. 이 러시아가 2014년에 점령한 크림반도의 일부를 우크라이나 군이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현재 국제 정치의 핵심 축인 미중 갈등도 더 첨예해졌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상대는 중국인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기회를 이용해 중국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려 합니다. 이참에 나토와 동맹국의 결속을 다지고 중국에도 맞서게 하려고 하죠.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나토 회의에 초청하고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호응해 나토 주재 한국 대표부를 개설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자본주의 체제의 다른 위기와도 맞물려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각국 정부들은 군비 증강과 에너지 확보 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기후위기 대처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또 식량난과 난방비 폭등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뿐 아니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해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저희 노동자연대는 이 전쟁을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각축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국민 방위전일 뿐 아니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와 대결하는 제국주의 대리전이라고 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리전의 성격이 압도했습니다. 이 전쟁의 실제 양상은 이런 분석이 옳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푸틴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정권을 교체해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편입되는 것을 막으려 했죠. 주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을 각인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방의 막대한 지원에 힘입은 우크라이나의 항전으로 그 목표는 좌절됐습니다. 이제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남부에서 최대한 많은 영토를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과 없이 전쟁을 끝낸다면 푸틴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 전쟁을 경쟁국들에게 자신의 패권을 재각인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쏟아붓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270억 달러, 한화로는 약 34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고, 독일 내 미군 기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전략적 이익이 걸려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2021년 9월 우크라이나와 전략적 파트십을 맺었고, 그것이 그 지역 안보의 초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개전 뒤에는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에 종속시켰습니다. 바이든은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이 이 전쟁의 목표라고 말했죠. 한편 전쟁 내내 젤렌스키는 서방의 대리자 구실을 수행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향후 우크라이나가 거대한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동유럽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전초기지 구실을 하는 군사화된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젤렌스키가 서방의 꼭두각시인 것은 아닙니다. 서방을 위한 대리자 구실을 하면서도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과 크림반도를 탈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만 이런 우크라이나 자체의 이해관계가 미국 제국주의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가장 흔한 관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충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러시아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국민 방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맥락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냉전 종식 이후 서방의 나토 확장이 이 지역에서 긴장을 키워왔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이런 지적 자체가 푸틴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매도하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방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낳은 결과로 봐야 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밀어간 제국주의적 경쟁이 벌어지는 지역의 중심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갈등의 경계선은 발트 3국에서 시작해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지나서 러시아 남부와 접한 카프카스 지역과 중앙아시아로 이어집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이 패권을 지키려 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상대적 쇠락을 틈타 영향력을 다투면서 이 지역의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1991년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듯 했습니다. 그 여세 속에서 미국은 나토를 러시아 쪽으로 확장시켰죠.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독일, 특히 중국 경제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가 헨리 키신저는 미국이 냉전 초기와 달리 세계적 의제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군사력을 사용해 이를 만회하려 했습니다.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군사적 승리로 미국의 힘을 보여주고 중동의 석유를 통제해 그에 의존하는 중국 등의 나라들이 미국의 호의에 의존하게 만들려 했죠. 그러나 그 전쟁에서 미국은 오히려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미국보다는 약하지만 나름의 야망이 있는 강대국들이 미국의 의사를 거슬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러시아도 그중 하나였죠.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상당히 약화됐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나토를 러시아 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에 혼란상을 수습하고 천연가스 수출로 경제를 안정시킨 푸틴은 러시아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러시아 주변 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심화된 것입니다. 특히 2008년 나토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려 하자 러시아는 조지아를 침공해 이를 저지했습니다. 옛 소련 소속 공화국들 중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산업이 가장 발달하고
서방과의 완충지대 구실을 하기에 특별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 우크라이나가 2014년에 서방 쪽으로 크게 기울자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며 이를 견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에서 이 내전이 벌어졌고요. 이 내전은 2015년에 평화협정, 미न्스크 협정으로 중단됐지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줄다리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쌓이던 긴장이 결국 이번 전쟁으로 비화한 것입니다. 요컨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분명히 문제의 한 축이지만 그것을 추동하는 것은 서방과의 경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배경이 어찌됐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국주의적 경쟁이라는 맥락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서방의 비판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논쟁은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 전쟁은 오스트리아 제국이 세르비아를 침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세르비아는 다수의 민족을 억압하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침공에 직면해서 이 세르비아의 자결권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주장할 타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을 세르비아의 자결권을 둘러싼 전쟁으로 보며 태도를 정해야 할까요? 당시 러시아 혁명가 레닌이 취한 입장은 이에 관해 교훈을 줍니다. 레닌은 모든 억압받는 민족의 자결권을 지지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야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치는 애국주의에 맞설 수 있고 억압받는 민족의 분리독립으로 제국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닌은 자결권 문제를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당사자의 1%인 세르비아인들에게는 자결권을 위한 것일지 몰라도 나머지 99%에게는 제국주의 정치의 연장인 전쟁이고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반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국주의적 정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민 방위전이 제국주의적 경쟁에 종속되어 있는 현 상황은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갈수록 더 많은 죽음과 파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방이 제공하는 무기와 지원에는 서방의 군사적 모험과 제국주의적 악행을 지지해야 한다는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수많은 살상을 낳았고 이 확전 위험마저 큰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철군을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입니다. 러시아의 침략과 우크라이나 방위전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러시아를 몰아내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을 장기화하고 더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게 하는 길입니다. 지난 1년이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술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는 러시아를 서방의 무기를 쏟아부어 군사적으로 패퇴시키겠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미국은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장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설사 미국과 나토의 힘으로 러시아를 밀어낸다 해도 그것은 장차 우크라이나와 그 일대에서 오히려 더 많은 충돌을 낳을 것입니다. 승리에 고무된 미국은 2021년에 했던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했던 굴욕적 철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동유럽 전역과 카카스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손을 뻗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전쟁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에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희망은 반전운동이 푸틴 정권에 타격을 주어 그가 전쟁을 지속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반전운동은 엄혹한 탄압에 밀려 일단은 사그라들었지만 이 불만과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한 생계 문제와 징집 등으로 저항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에서 희망은 러시아의 반전운동에 연대를 표하면서 서방의 무기 지원과 확전에 제동을 거는 대중운동에 있습니다. 서방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단지 구경꾼이 아니라 전쟁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정부는 전쟁 초부터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고,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의 무기를 수출하는 식으로 이 전쟁을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550mm 포탄과 전차를 한국이 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나토 사무총장이 방한해 무기 지원을 요구했죠.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제재 동참에 반대해야 합니다. 제국주의적 경쟁이 이 전쟁을 추동하고 있으므로 바로 그 경쟁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끝내는 진정한 길은 러시아와 서방 제국주의 진영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전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제국주의적 전망의 실현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상을 끝낼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현재 국제 반전운동은 그다지 강력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나 서방 중 한쪽을 지지해 전쟁을 끝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중재에 기대를 거는 입장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국주의 체제 내에서 자기 몫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세력들일 뿐입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아래로부터 반전운동을 건설하는 것만이 전쟁을 멈출 진정한 대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희생시키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악화시킨 물가 상승과 그에 대응하는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의 고통을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계 위기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을 연결해야 합니다. 역사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생계비 위기 속에서 반전 정서와 반전 운동의 성장이 가능함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전쟁을 멈출 힘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혁명가들의 부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